자, 요거는 가와 나의 관계가 서로 비교 대조 관계예요. 왕필과 곽상이 말하는 도가 사상의 관점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글인데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 그래서 형 이상학적 논의가 전개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체적 실체, 과학적 원리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 관념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형 이상학적이라고 말을 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 글이 다룬 서술 대상과 범주는 도가 사상에서 도와 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했는지를 왕필과 곽상은 나눠서 설명하는 거였어. 그래서 먼저 왕필을 정리해보면 왕필의 관점에 따르면 도란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고 무란 절대적인 원리에 해당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절대적이다. 그럼 여기서는 가치가 불변하는 절대적 가치가 하나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무 때문에 유가 나온다라고 하는 관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논리명제에서 전제와 결론의 관계랑 유사한 건데 무가 있어야 유가 있다라는 거고 이때 이 유를 이해할 때는 치환 관계가 좀 필요했을 거야. 우주 만물이라고 바꿔도 좋을 거고요. 이 우주 만물은 우리 인간들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하는 대상들일 것이고 우리가 접하는 세계일 거야. 이걸 서양 철학에 빗대면 인간의 사유와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인식론과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는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절대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거를 확장시켜서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기를 무위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정치 철학과 결합하려고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무위 이치로 연결되는 거거든. 우리가 행정 대집행 지문에서 자기적 의무와 부자기적 의무라고 하는 걸 공부했을 거야. 작위는 하라는 거고 부자위는 하지 말라는 거였어. 여기서 말하는 한자 위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단 말이야. 무위라는 건 안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무위라는 건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지.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는 의미가 무위예요. 그래서 이게 왜 적극이냐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의 이치 순리를 따르는 것을 무위라고 말을 해. 우리가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호접지몽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저기 날아가는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 보통 1차적으로는 무라일체로 이해할 수가 있지. 하지만 장자의 호접지몽이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동화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슬리지가 않는다는 걸 말해. 그게 이상적 상태라고 보는 거지. 그걸 무위자연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고전 시가에서도 나오는 개념인 거잖아. 또 왕필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규칙이 없는 게 아니야. 도와 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와 근원을 따르는 것이 무위고 그걸 정치의 개념으로 무위이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주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때 인위적으로 뭔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백성들은 애초에 궁극적 근원과 절대적 원리 도와 무에 따라서 스스로 본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뭘 다스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왕필의 관점에 따르면 순자나 한비자가 말했던 법칙, 법과는 필요 없는 게 돼. 그건 인위적인 통제와 규율에 해당하거든. 도가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나 법률과 규범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이 인간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본성을 실현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향가를 공부할 때 보면 안민가라는 게 있어. 육아에서 말하는 명분론을 설명하는 게 안민가거든. 군은 군다이, 신은 신다이, 민은 민다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옷까지 올림포스 같은 책을 본 친구들은 알아야 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야. 유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와 역할에 맞게끔 스스로의 역할을 잘하면 세상은 조화롭게 굴러가 라고 말을 해. 거기서 억지로 뭘 더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가 육아의 명분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군주를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 자, 여기까지를 읽었을 때 윤사를 했으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 있지 않을까? 조선 성리학에서 어디랑 비슷해? 이기론이야. 너희들 윤사를 안 했어도 독서를 하면서 이기론 정도는 읽어본 적 있을 거야. 성리학에서는 이와 기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죠. 성리학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지?
리를 연구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원리인 이가 존재하고요. 그 이가 세상에 발현된 걸 기라고 봐요. 이게 성리학의 기본 출발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도와 무라고 하는 건 성리학의 리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세상에 나타난 유는 기에 해당을 하는 거지. 이게 이기론이야. 그래서 이기론에서는 주 리가 있고 주 기가 있어요. 주기론과 주기론이 200년 싸워. 미친놈들인데. 주 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차피 궁극적 절대적 원리 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나타난 기라는 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냥 이 리를 잘 지키면 돼. 그러니까 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수양을 하죠. 책을 읽고 명상을 합니다. 리를 깨닫기 위해서. 퇴계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기가 있죠. 리를 알겠어. 중요한 걸 알겠는데 근데 그게 세상에 나타나는 기가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를 잘 다듬고 바꾸면 리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 기가 먼저야라고 말을 해. 그럼 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제도와 규칙을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죠. 이율곡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기라고 말을 해.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와 기의 개념이거든.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 왕필은 유학에 성리학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지. 너희들이 고3쯤 됐으면 독서에서 인문철학 지문을 읽을 때 그냥 나와 있는 정보를 단어를 찾아하고 틀린 그림 찾듯이 푼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철학 지문은 끝없는 연계와 확장이 필요해. 내가 이전에 읽었던 개념, 이전에 확인했던 철학자들의 관점과 새롭게 읽는 지문을 묶어서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해를 넓혀놔야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 새로운 인문철학지를 보았을 때 그게 이해가 돼.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문제 풀었다고 나는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지. 계속해서 확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절대적 원리였어. 근데 그걸 곽상으로 넘어가잖아. 곽상의 키워드는 상대적이지. 둘의 비교대조 대응자가 뭐냐면 절대론과 상대론,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에 해당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한 재물론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동등해. 차별이 없어. 위계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동등한 애들 각자는 다 고유하고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럼 이렇게 말해버리면 곽상의 관점에서는 궁극적인 근원이나 절대적 원리가 중요하지 않게 돼.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독화론이라는 것은 스스로 혼자서 변화해서 세상을 만들 수 있어라고 보는 거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타자는 필요 없고요. 인과의 필요성은 필요 없어요. 존재 만물들이 모두 스스로 변화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세계는 끝없이 바뀔 거야. 유동적 세계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와 규범이 필요 없다라는 데서 완전 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본문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왕필은 절대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일원론이라면 곽상의 사상은 현대 다원주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지. 그러면 무를 다루는 개념 정의도 달라지게 돼. 왕필에 따르면 무라는 것은 절대적 원리였지만 곽상에 따르면 존재들의 배경 조건에 불과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게 되지. 그러면 궁극적 돈은 뭔데? 우리 각자 고유하고 독립적인 실체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 이게 왜 불교의 공사상과 유사하다라고 말하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공사상이라는 건 공술의 공수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보통 1차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게 욕심 부리지 마. 욕망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불교 철학의 공은 이 세상에 정해진 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애초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존재는 달라져. 이게 불교의 공이거든.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한 게 자비였던 거지.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 존재는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곽상을 읽을 때 하나가 더 떠올랐어야 돼. 하이데거는 존재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존재라고 하고 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나타나고 했어? 우리 주체가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지. 겹치잖아. 상호작용 속에서 각각의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하이데거의 존재자 이론과
곽상의 독화론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 왜냐면 하이데거와 불교의 공산을 공부했으니까. 확장을 시켜야지. 한번 정리해놨던 개념 정의가 있으면 연계시켜. 그게 철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야. 영역 종류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 철학은 이렇게 해줘야 돼. 계속 확장시켜줘. 이전에 내가 알았던 개념과 새롭게 나온 게 뭐가 비슷하지? 이런 거 자꾸 묶어야 새로운 지문들이 있는 게 점점 빨리 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조가 되는 거야. 결국 문제를 푸는 키는 단순해 절대적 원리와 상대적 가치로 나누면 되는 거였어. 근데 여기서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이 자리를 꼭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곽상 자리를 읽을 때 곽상의 주장에서 즉 인간이 설정한 가치나 규범은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면서 한번 끊은 다음에 여기는 왕필과 곽상의 공통범준에 한번 묶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둘은 비교 대조의 대상이지. 하지만 매주 얘기하고 있지만 A와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 대조할 때는 반드시 공통범준을 묶어놔야 돼요. 어차피 이 둘은 도가 사상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점은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 둘은 둘 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을 거야. 그건 인위적인 개입이니까. 여기까지는 공통범준 묶어놓은 상태에서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거구나. 여기를 차이범주로 묶어놨어야 되는 거지. 요게 정리가 되면 문제 풀 때 맨 마지막 문제 그때 보이는 거거든. 문제 확인해 볼게. 앞에 문제들은 그냥 다 일치로 풀 수 있는 거라 사실 별거 없는데 5번 문제를 보자. 철학자 A를 읽을 때 얘와 법을 통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거 순자예요. 순자가 하는 말을 옮겨놓은 겁니다. 법 있어야 사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봐요. 철학자 B에서 명확한 구분과 존재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 자리를 보면 얘는 곽상과 다른 애를 잡았어요. 곽상은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모두 동등하다라고 말했지. 근데 얘는 모든 존재의 차이가 있고 구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동등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달라를 구분하는 거거든. 여기서 곽상과 다른데? 를 잡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철학자 C에서 평등이라고 말했으니까 독화론 제문은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맨 마지막에 지나친 형 이상학적 논의 현실 효용을 잃게 한다고 말했지. 얘네 둘 다 형 이상학적 논의니까 철학자 C는 어차피 왕필형 곽상이건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 정도까지 먼저 정리한 상태에서 선택지를 보는데 5번에서 곽상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 조화와 규범 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겠군 이렇게 있거든. 어차피 얘네 규범 싫어해요. 곽상 규범 강화할 리가 없겠지. 그게 도가의 기본 전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곽상 자리에다가 규범 들어갔어, 절대 들어갔어, 단일화라고 들어가서 다 지우는 거예요. 왕필은 절대가 맞으니까 왕필한테는 상대적이야, 다원론이야 이런 말은 빼줘야 되는 거지. 비교, 대조 지문이 있을 때는 키워드를 두 줄로 세워서 정리하는 거.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엄청 어렵진 않아. 한 번만 더 읽어봐. 분명히 좀 정리가 될 거고 가능하면 확장시켜서 다른 애들이랑 연계하는 연습으로 해봅시다.